안녕하세요. 우리는 깨복지입니다. 오늘 공원에 놀러 왔는데요. 네네. 장애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한 분과 다른 사람이 함께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보셨죠? 네, 저도 같이 봤어요. 오시는 길에 휠체어 타시고 옆에 같이 따라다니시던 분. 그쵸? 네, 맞아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쵸, 나이로 봐서는 그 여동생인 것 같았어요. 여동생일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오늘은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실 때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이 누구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바로 정의 내려드릴게요. 그분들은 이제 가족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같이 다니시니까 가족분들일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일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어요. 네. 네. 무슨 일을 할 것 같으세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맞아요. 이만큼 맞았어요. 하이파이브. 코로나 이렇게. 네.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말 그대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법에 의거해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근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이 이제, 그럼 내가 장애인분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요런 건 절대 아니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니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장애인분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지원해주는 건 맞으세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라는 개념보다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장애인분의 선택에 의해서 활동을 지원받는 행위지 활동지원사분이 무조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보시면서 장애인분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근로를 하시는 분을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합니다. 근로라는 것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직업이란 얘기인 거죠? 그쵸.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굉장히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직업의 일환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이면서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장애인분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존중을 해주면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 이제 밖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셨던 분들은 그냥 옆에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일단 저희가 지침상에 들어가 있는 총 4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신체 서비스, 가사 서비스, 사회 서비스, 그 밖에 기타 서비스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신체, 사회, 가사 서비스, 그 밖에 기타 서비스 들어봤을 때는 신체 서비스는 신체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가사 서비스는 가사만 하는 것 같고, 사회 서비스는 이건 또 뭔가 싶으실 텐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하시니까 분량 넘어가네요. 그쵸. 제가 든 거 요약해보면 1번 신체, 2번 가사, 3번 사회, 4번 기타.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네. 신체는 뭘 지원해주는 건가요? 신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애인분, 다시 말하면 저희는 보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인분, 이용자분이라고 보통 많이 칭하는데요. 신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분이 어떤 체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체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신변 처리, 다시 말하면 이제 대소변 처리를 이제 도와드리는 일을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요 대소변 처리나 이제 체위 변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이 이게 신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장애인분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 들어보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좀 비위가 안 좋아서 그러면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신체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점점점. 그쵸. 이제 장애인 활동자
장애인 활동전사분들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체 서비스가 맞아요. 뭐 아무래도 신변 처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활동전사로 아예 활동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장애인분의 어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면 되는데 신체 서비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장애인분들도 있긴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근로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신체 서비스가 만약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장애인분이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죠. 아, 그 말인즉 중간에서 조율해서 매칭해 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조율이라는 부분은 그 중개기관, 다시 말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매칭해주고 관리해주는 기관들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네. 가사 서비스. 가사 서비스는 밥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설거지가 될 수도 있고, 청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조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사 도우미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사 도우미랑은 일단 많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분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데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조금 더 앞서서 이 장애활동 지원 서비스는 가족에게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분의 빨래, 장애인분의 설거지, 뭐 장애인분의 방을 이제 청소를 해주는데 우리 또 한국인의 또 정이 또 넘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서비스를 내가 가족 것까지 하겠느냐 아니면은 뭐 장애인분 것만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중개기관에서 이제 좀 조율을 해주시면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요. 3번. 네.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는 사회 활동을 해야 되죠. 그쵸. 이런 건가요? 그쵸. 아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분의 자립생활을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행하는 이제 서비스예요. 근데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 당사자분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육을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또래 친구들과 뭐 교우관계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활동을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동 지원 같은 게 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장애 유형에 의해서 이제 어떤 교통 편의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 장소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보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화를 하시는데 AAC 소통기구 같은 걸 사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소통기구 같은 거를 잠깐 옆에서 보조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사회활동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있는 일을 나눠서 주면 안 될까요? 그 장애인분이 하셔야 되는 일, 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대신 해줘도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활동지원사는 말 그대로 활동을 지원해주는 일이세요. 근데 장애인분이 하시는 거는 장애인 당사자의 업인데 그거를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활동지원사가 한다면 그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그냥 그 업무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활동지원사분은 옆에서 그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까지만 하셔야 되고 장애인분은 자신의 본업을 하긴 하시되 지원이 필요하시면 활동지원사분에게 요청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장애인 당사자분이 사장이에요. 네. 장애인 당사자분이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네. 음식을 팔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계산하는 업무를 활동지원사 선생님께 맡겨도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제가 뭐 다양한 이제 기관들에서도 발생한 사례였고 장애인분의 업무 자체를 이제 활동지원사분이 아예 대신한다거나 뭐 자기가 사업장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뭐 카운터를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장애인분이 어떤 그 안 좋게 봤을 때 장애인분께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할 사람을 이제 그 사업장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국가 세금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사람을 채용해서 이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장애인 활동의 사업장을 도와주는 어떤 근로자, 직원의 입장으로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가 장애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뭐 이런 업무를 겸맡아서 겸업을 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하시는 건 안 됩니다. 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정리가 좀 되세요? 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으면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잘 받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최저시급 이상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때에는 이제 그 바우처라는 카드를 통해서 이제 금액을 일정 부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은 현금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채용해서 이제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간당 장애인분이 받으시는 바우처의 단가는 13,500원을 받으세요. 근데 13,500원을 받으시면은 그 돈이 전부 다 이제 근로자한테 가느냐? 그건 아니세요. 왜냐면은 그 부분의 일정액을 이제 중개기관, 다른 이제 센터들이 센터 운영을 위한데 좀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기관에 가셔서 이제 그 기관 그 차입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한번 물어보셔도 무방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원래 본점으로 돌아와서 장애인분은 시간당 바우처 단가를 13,500원을 받으세요. 시간당. 만약에 100시간이다 하면은 135만원에 대한 바우처를 받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근로자분은 최저임금 8,590원에다가 플러스 법정수당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 법정수당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지금 받으셔야 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급을 현장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300원 이상의 금액을 지금 각 기관들에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 1,300원이라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각 기관마다 좀 사정이 다르고 단가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평균 금액이라고 보셔도 되고 자세한 금액은 각 중개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아까 했는데 그 네. 바우처 카드는 네. 카드사에서 발급받나요? 그 장애인분들은 그 바우처 카드를 이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주민센터 신청하시면 되고 활동지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카드가 발급이 되세요. 이제 조금 이따 또 여쭤보실 것 같은데 이제 일정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를 하시면 이제 카드를 발급받으시는데 그 카드는 중개기관, 그 센터에서 받으시면 돼요. 한 줄 정리. 이용자분은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고 활동지원사분들은 중개기관, 센터에서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활동지원사가 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대학은 나와야 되나요? 활동지원사분은 뭐 어떤 특정한 그 교육 뭐 고졸이어야 된다, 대학생이 대졸이어야 된다 뭐 이런 지침은 전혀 없고요. 그 장애활동지원사업법에 이거하면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받으셔야 돼요. 40시간의 그 이론교육은 또 어디서 받느냐 라고 좀 궁금하실 텐데 뭐 장애인복지관 뭐 이런 곳에서 뭐 받으시는 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중개기관이라고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중개기관은 아니고 교육기관 있으세요. 장애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신 기관들이 있으신데 그 기관에 가셔가지고 40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일주일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유사경력자분들이 있으세요. 뭐 간호사나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32시간에 대한 교육을 수료를 하시면은 이론 교육은 마무리가 되시고 10시간에 대한 실습 같은 경우에는 각 중개기관으로 가셔서 이제 실습을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요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다른 이용인 장애인분 가정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장애인분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실습 삼아서 10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솔직히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지원사분들이 빠르게 실습을 좀 받길 원하시면은 첫 번째로는 좀 팁을 드리면
혹시 주변에 아시는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이 있으시면은 그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혹시 내가 실습을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중개기관에 먼저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빠르시고, 내가 아는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중개기관을 좀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하셔서 실습 신청서를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먼저 실습이 되는 곳에서 실습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매칭이 되셨으면은 다른 중개기관에다가는 죄송한데 제가 실습이 다른 데서 돼서 못 가겠다라고 연락을 하는 건 예의겠죠? 그렇죠. 예의를 좀 지켜주시고, 실습을 받으시면은 실습 확인서라는 걸 이제 받으실 거예요. 실습 일지를 작성을 받으시면은 그걸 교육기관에 제출을 하시고, 교육기관에서 이제 상장처럼 생긴 이제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받으시고, 그걸 그때부터는 활동지원사로 정식적으로 근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습 10시간을 꼭 받아야 이수증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네, 이수증이 나오시면 바로 활동은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수증을 받은 후에도 이제 장애인분이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야 근로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도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또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이용자분이 매칭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셨다가 이제 매칭이 되시면 면접을 보신 다음에 이제 근로 시간이랑 내가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의만 갖춘다면 1번 중개기관, 2번 중개기관, 3번 중개기관에 서비스 제공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근로하고 싶어요. 그 장애인분 있나요?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 중개기관도 이제 신청을 받을 때 뭐 전산상으로 이렇게 팍팍팍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 다 전화로 하시거나 다 방문으로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A라는 기관에 있는 장애인분이 B라는 기관에 없을 수도 있고 C라는 기관에 또 있을 수도 있고, 활동전사분도 마찬가지세요. 이용자 장애인분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와 맞는 사람이 A 기관에 없을 수도 있고 B 기관에 있을 수도 있고 C 기관에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등록을 해주시면은 근로를 하시거나 장애인분 입장에서는 활동지원사를 찾으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세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개기관도 이제 그분이 신청하신 분이 이제 서비스를 빨리 매칭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 이제 중개기관 담당자들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매칭이 만약에 되시면 꼭 전화를 주셔서 저 매칭이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혹시 또 연이 되면 또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시면 담당자들도 이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덜어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 네.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럼 또 그쵸.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공부는 많이 어렵나요? 공부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양성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흔히 만나긴 만나지만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아요. 그쵸?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근데 막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으시고, 근데 아무래도 그 교육 내용이 장애인이다 하면은 장애 유형도 15가지나 되는데 그거 뭐 다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시니까 편하게 마음 가지고 교육을 들으시고, 이제 장애인이란 어떨까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을 참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시험도 있나요? 시험은 없으세요. 네. 시험은 없으시고, 시험은 없으시고 열심히 이런 교육 받으시고 실습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참 이건 마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먹다 남은 걸 주셨어요. 네. 그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 거세요? 듣기로는 그쵸, 하고 그쵸? 싶죠. 그쵸. 그럼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 먼저 질문해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지. 네. 그럼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사는 일단 연령 제한이 없어요. 연령 제한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일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분도 기관에 등록을 하고 활동지원사분도 또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맞으면은 그 담당자분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자고 하세요. 면접을 보러 가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이야기도 나누겠죠. 나는 서비스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부터 이제 무슨 요일까지 필요합니다라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뭐 근로자분이 뭐 나이가 많아서 별로예요 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 피치 못하게 또 근로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상관없고 나에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만 제공하면 뭐 근로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고 근로자분도 나 그럼 이용자분이랑 같이 근로를 하면서 이제 자립생활을 하는데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 근로가 성립이 되시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가장 나이가 많으신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누구셨어요? 뭐 몇 살이셨어요? 그쵸. 저도 이제 다른 기관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연장자로 보신 분은 70 중반까지는 일단 봤어요. 네, 70 중반이시고 권장하시고 이제 장애인분이랑 이제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를 되게 즐기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장애인분이랑 서비스 제공하시면서 장애인분도 뭐 여가생활 즐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뭐 영화도 보시고 뭐 박물관 같은 데도 가시고 가끔 이제 나들이 활동도 같이 하시면서 되게 혹시 언터처블 0%의 우정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좀 꺼리낌 없이 자립생활 하시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장애인분도 굉장히 서비스에 만족하시고 근데 그 70 중반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쵸. 네,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여잔데, 여자 활동 지원사인데, 남자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사 서비스는 아주 적절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독거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자 활동 지원사가 좀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성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매칭이 되기도 어렵기도 한데 우선은 보통 중개기관들도 동성 간의 매칭을 선호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남자 활동지원사에게는 남자 이용인, 뭐 여자 이용인에게는 여자 활동지원사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걸 선호를 하는데 가끔씩 장애인분이 여성분이에요. 근데 가족 구성원분이 전부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 활동지원사가 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남자 활동지원사인데 남자 이용인분인데 가족 구성원이 전부 여성분이세요. 근데 집에서 서비스를 해야 돼서 여성 활동지원사가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개기관에서 무조건 가라라고 안 해요. 일단 먼저 의사 표현을 여쭤보세요. 우리가 요 장애인분의 가정이 좀 이런 상태여서 남자 이용자분이지만 여자 활동지원사분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활동지원사분의 자기결정권으로 근로를 하실지 마실지도 결정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내가 영영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다른 이용자분에게 이제 매칭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 뿐이지 내가 이때 기회를 놓치면 절대 활동지원사를 할 수가 없다. 요건 아니세요. 네. 그럼 원칙으로 들리네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그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분이든 이제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활동지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를 하시다가 고충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고충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말을 하기에는 조금 껄끄럽고 당사자, 이용자나 장애인분들에게 말하기 껄끄럽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개기관.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맺은 곳, 센터가 이제 이걸 해결을 해줘요. 의무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고충이 발생을 하면은 그 고충을 이제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담당자가 바로 해결을 하는데 이게 좀 중대한 안건이다. 이럴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활동지원사분이든 이용인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분도 고충처리를 해결을 하려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안다 이건 아니고요. 담당자랑 한 최고관리자 정도의 또 2인에서 3인 정도만 이 비밀유지를 엄수를 하고 고충처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센터 중개기관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아주 잘 알았어요. 네. 근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 그럼요. 네. 제가 만약에 활동지원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저는 몹시나 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9시에 가서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럼 도시락을 싸가야 되나요? 보통 직장인분들이 근로를 하시면서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사 먹죠. 사 먹죠. 똑같아요. 예. 활동지원사분들도 원칙상으로는 이제 본인이 식사는 본인이 해결을 하시는 거세요. 근데 이용자분에게 집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주는 케이스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것 또한 조율을 통해서 이용자분의 집에 있는 밥을 같이 나눠서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도시락을 싸서 먹는다거나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요것 또한 이제 중기기관에서 원칙으로는 활동전사분이 사 먹는 건 맞지만 어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아니면 이 한국인의 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쯤에서 초복치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 출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 네. 궁금한 게 이동 사회 서비스도 하시니까 그쵸. 이동 부분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활동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활동전사분이 자가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유비가 발생을 하죠. 네, 주유비가 발생을 하는데 주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희도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이용자 장애인분이 직접 돈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 주유비가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차상위 계층 분이나 기초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차량 이동 서비스는 진짜 너무 필요한데 활동전사분 차를 통해서 좀 더 원하는 이동이 필요해. 근데 주유비가 들어. 이런 경우에도 많이 갈등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상으로는 주유비는 이제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얘기를 해주시면, 가끔씩 이 주유비를 해결을 하려고 이 결제, 다시 말하면은 출근할 때 찍고 이제 퇴근할 때 찍는 그 태그 행위를 이제 바우처 결제라고 하는데요. 이 결제를 임의로 시간을 더 해주시면서 주유비를 더 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세요.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장애인 이용자분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을 하는 형태, 아니면 그 외에도 담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활동전사가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모든 행위들, 부당한 행위들을 모두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활동전사 분에게 아까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 주유비 명목으로 바우처 카드를 조금 더 결제를 해주겠다. 내가 주유비가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드니까 5시간 정도 공짜로 결제해줄게. 일을 안 해도 라고 하시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정수급에 걸리면은 굉장히 좀 큰일이 나요. 심각하게 봤을 때 이 부정수급에 대한 행위가 빈번하고 금액이 크다 하실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용자분께서는 이제 그 금액과 시간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해서 서비스가 중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마음을 가지지도 마시고 그냥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활동전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주변에서 입소문을 듣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가 장애인분한테 출퇴근만 도와주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다? 이 정도 받는다? 아니면은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청소 몇 번 해주는데 돈 받고 안정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활동전사 분들께서는 이제 이 되게 단순 업무를 가지고 금액을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장애인분들이 이제 자립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활동전사분들의 어떤 처우나 근로관계, 급여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분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활동 지원사분들의 이제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으니 활동 지원사분들 개개인은 너무 쉬운 마음가짐보다는 이제 장애인분들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근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시죠. 네, 이쯤에서 마무리 멘트 할까요? 좋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대가 하세요. 제가 할까요? 네.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활동 지원 사업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뜻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교육도 받으시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되 네,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근로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멘트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자, 개 복지 안녕.